뉴욕의 유명한 연극감독인 남편 찰리와 그의 극단에서 간판 배우로 활약하는 아내 니콜. 둘은 서로의 장점을 편지에 써서 고백합니다. 니콜은 성가신 상황에서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주구장창 듣고 있을 때도 있고, 까다로운 가족 문제에서도 언제나 정답을 안다. 아무리 내 생각을 고집해도 상황에 따라 날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발도 직접 해준다. 양말 치우기, 찬장 닦기, 설거지 같은 집안일에는 젬병이지만 날 위해 노력한다. 아내의 장점을 이렇게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아무래도 이 남자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거 맞죠? 니콜은 트럼펫도 불지 못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서는 엉터리 연주 실력을 보이는 남편을 보며 밝게 웃고, 아이 헨리와도 정말 잘 놀아주고 꾸밈이 없는 여자예요.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였고 잘 나가는 스타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남편 찰리를 만나면서 뉴욕으로 들어와 남편 극단의 배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 배우들과도 잘 어울리고 남편의 이상한 도전 정신이 담긴 연극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탁월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니콜이 생각하는 찰리는 쿨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뜻을 꺾지 않아요. 고집이 센 거죠. 음식을 먹을 때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만 굉장히 깔끔한 남자라서 정리 정도는 남편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정도고, 그리고 또 엄청난 절약가예요. 아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 불부터 끄고 봅니다. 불 끄는 건 그에게는 일종의 본능 같은 행동이니까요. 요리든 집안일이든 혼자 사는 일을 무조건 다 잘합니다. 이 남자 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아내가 져주지 않으면 늘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그런 매력에 반한 건지도 모르죠. 지독한 승부욕. 아이와 게임을 하다가도 지면 열받아요.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건 또 무조건 다 해줍니다. 자다가도 아들이 부르면 불평 한마디 없이 아들 옆에 있어주고요. 주변 사람과도 잘 어울려요. 극단의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면서. 하지만 니콜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살짝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내라고 특별히 다르게 대하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고집이 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고백은 사실 두 부부가 이혼 조정을 하던 중에 상담사가 서로의 장점을 적어와서 읽어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콜은 찰리가 쓴 글을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장점으로 적어온 글이 왠지 나를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상담사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니콜은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냥 나와버립니다. 원래 니콜은 할리우드에서 전도 유망한 영화 배우였잖아요. 찰리를 만나 뉴욕으로 오면서 그의 연극에만 출연하게 됐고, 그렇게 찰리의 아내이자 배우로 살아왔지만 그러는 통에 자신의 커리어와 정체성은 온전히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고 꾹꾹 참아왔죠. 남편을 위해서. 하지만 남편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도 했고,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LA에서 살자는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LA에는 니콜의 엄마와 언니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극단의 여배우와 하룻밤에 일탈을 했다는 것도 니콜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그걸 인정해버리면 너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없는 일처럼 묻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남편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면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니콜에게 LA에서 지상파 TV 드라마 파일럿을 촬영하게 됐으니 주연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연락이 옵니다. 니콜은 너무 신이 났어요. 찰리에게 말하면 찰리도 아주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찰리는 그녀가 배우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기쁨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영화와 연극이 너무 다른데 너 잘 해낼 수 있겠냐고 말해요. 실망스럽죠? 니콜은 자신의 고향 LA에도 너무 가고 싶었고 거길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그리고 배우로서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남편의 이런 반응이 너무 서운합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번 기회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드라마도 찍고 가족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좀 쉬었다가 와. 남편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찰리는 니콜이 받기로 돈에 갑자기 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당시 찰리가 운영하던 뉴욕 극단은 브로드웨이 진출을 앞두고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찰리는 니콜이 LA 드라마로 벌어오게 될 출연료를 우리 극단에 다시 투자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게 아주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찰리에게 니콜의 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성공이 바로 니콜의 성공이니까. 니콜은 LA로 가겠다고 하고 찰리는 그냥 뉴욕에 있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어떨까 생각도 했지만 마침내 니콜은 헤어지기로 마음먹어요. 찰리는 네가 그렇다면 그러자는 식이고요.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그냥 우리 쿨하게 끝내보자고 말합니다. 뭐 이혼 서류 그까짓 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뭐 이혼하게 하겠어? 일단 말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버텨보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조정관 앞에서 편지를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던 그날 밤 공연을 끝내고 단원들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찰리가 한때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가 찰리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니콜은 나가버리죠. 찰리도 따라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눈치를 보던 찰리는 니콜에게 조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보자. 우리 잘 타협해서 이혼해보자 하고 캐주얼하게 말하고요. 니콜은 못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혼자 침대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침내 헨리와 함께 니콜은 엄마 산드라의 집으로 와요. 그리고 드디어 드라마 촬영 날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줄 차례이고요. 단번에 촬영진들을 휘어잡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의 그늘에 가려서 2인자로 살아왔다는 게 전혀 믿겨지지 않아요. 주도적이고 자신의 생각도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도 않고요. 찰리와 함께 했을 때는 찰리에게 맞춰서 말했거든요. 찰리의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듯. 찰리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었잖아요. 찰리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괜히 말을 꺼내서 싸움만 나는 게 싫었던 거죠. 속에 천불이 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니콜은 남편 찰리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동료가 능력 있는 변호사 연락처를 쓱 건네줘요. 변호사 없이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만나러 가요. 근데 소개받은 변호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누가 봐도 프로예요.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뭐든 다 잘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혼을 하려면 껄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특히 양육권이 있잖아요. 니콜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변호사 노라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남편과 살아왔던 시간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맞춰 살았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고 니콜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해요. 남편이 원하는 배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면서 나도 배우로서의 자리,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자리를 갖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다. 노라는 니콜의 그런 말을 듣고 등을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러니 니콜은 이야기가 더 술술 나와요. 옛날에는 할리우드에서 잘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진 거죠. 허탈했어요. 영혼 없이 하는 연기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작품, 자기가 원하는 연기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왠지 삶에 생기가 사라져버린 느낌? 그래서 내 영혼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을 때 뉴욕으로 건너가서 우연히 찰리의 공연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니콜이 생기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니콜이 남편 찰리에게 자신의 생기를 그냥 쏟아 부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슬펐을 것 같아요. 니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남편을 승승장구했는데 물론 남편의 실력이 있었던 것도 많지만요. 집안에 있는 작고 큰 물건 할 것 없이 모두 남편의 취향으로만 채워주고 남편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말해요. 아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아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콜이 하는 말은 애교거나 니콜이 엄마처럼 찰리를 보살펴 줄 때는 괜찮은데 그 외에 큰일을 할 때는 전부 다 찰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니콜 그냥 참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립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남편은 한 번도 니콜의 취향을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현모양처로 자신을 보조해줄 여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 예뻤을 것 같죠? 처음부터 이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남편은 뉴욕에서 아내는 LA에서 그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콧방귀만 뀌고 도저히 귓구멍에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자신의 출연료만 탐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완전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죠. 그래서 떠났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꼭 찰리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니콜이 그냥 다 맞춰줬잖아요. 찰리가 나한테 맞춰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니콜이 알아서 맞춰준 거지. 그러니 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아마 찰리는 고마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자, 니콜의 변호사는 양육권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 밟아야 되고 찰리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공식적으로 송달해서 양육권 분쟁을 빨리 매듭짓자고 합니다. 니콜의 엄마 그리고 니콜의 언니 세 명이서 이 소송 서류를 누가 전달해 줄 건지에 대해서 막 작전을 짜요. 서로 네가 해라 그렇게 밀어요. 좀 있으면 찰리가 뉴욕에서 LA로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찰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니콜의 엄마와 니콜의 언니는 얼른 부엌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이 두 사람 니콜의 엄마와 니콜의 언니는 찰리와 너무 친해요.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한두 수 없이 니콜은 서류 봉투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찰리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찰리 아주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더상을 받았대요. 이게 아마 우수 연극 아니면은 연극 부문에 주는 대종상 같은 거 그런 건가 봐요. 니콜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줘요. 박수까지 치면서. 막 이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막 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요. 하지만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니콜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남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생각한다기보다 상대방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그 자체로만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찰리는 여기가 너무 편해요. 장모님 집이. 그래서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서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그냥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가더상 탔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술술술 그냥 진행해 보자. 이혼 얘기 여기서 접자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니콜은 아니거든요. 서류 봉투를 줘야 되잖아요. 서류 봉투 주려고 하는데 찰리가 자꾸 딴청을 피는데 결국 우연찮게 그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당황해요. 그냥 넘어가겠지. 이번에 온 것도 처갓집에 그냥 놀러 오듯이 왔는데, 근데 이혼 서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합의서 도장만 콕 찍고 말려고 했어요. 아마도 위자료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찰리는 니콜에게 LA에서 촬영 끝나면 뉴욕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LA에서 촬영 끝나면 뉴욕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니콜의 마음은 완전히 확고합니다. 뉴욕에는 안 가. 헨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한 침대에 누운 세 사람. 찰리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면서 니콜은 또 눈물이 나요. 그동안은 아이를 키우면서 세 명이서 매일 같은 침대에서 뒹굴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니콜은 침대에 남고 찰리는 거실로 나옵니다. 찰리의 아버지는 술고래에 폭력까지 쓰던 사람이어서 찰리는 니콜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가 말이죠. 자신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실을 쭉 둘러보는데 그냥 오늘도 여기서 자고 갈 생각이었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헨리를 다 재운 니콜이 나와서 물어요. 너 오늘 어디에서 잘 거야? 그러는데 나 오늘 여기에서 잘 거야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짐을 다 챙겨 들고 집을 막 나서는데 그때 갑자기 니콜이 불러요. 찰리를. 그래서 나 자고 가라고 하려나 보다 하고 신나서 고개를 탁 돌리는데 이미 마음을 굳혀버린 니콜은 서류 봉투 챙겨가라며 건네줍니다. 미국은 LA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니까 네가 아무리 뉴욕에 살더라도 LA에 이혼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겨우겨우 물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찰리도 원래 이혼을 하더라도 니콜의 꼬투리를 잡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양육권만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나가는데 양육권까지 뺏기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막 일을 키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찰리는 그냥 돌아서서 나옵니다. 헨리를 만나려면 LA에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예전처럼 처갓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으니까 결국 비싼 월세를 내고 LA에 집을 하나 얻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LA 물가가 진짜 비싸잖아요. 극단 운영해야지, 일도 해야지, 양육권 챙겨야지. 니콜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싫어요. 내 삶에 니콜의 자리가 그렇게 컸다는 거, 그거 왠지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니콜의 변호사 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속장 보냈잖아요. 이거 답변 안 해주시면 헨리 양육권 이틀 뒤부터 니콜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콜에게 닥달을 당하니까 찰리 기분이 좋지 않죠?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헨리를 만나러 갔는데 하필이면 아내와 아들이 그 끈끈한 모습에 막 마음은 조급해지고 자꾸 화가 나요.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아들과도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어쨌든 양육권 뺏기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알아봐도 도대체 마땅한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헨리를 통해서 니콜이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만 한 11군데나 다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 배신감을 느껴서 찰리는 막 화가 뚜나요. LA에 마땅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하죠. 그렇게 소개받은 변호사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찰리는 왠지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우니까. 처음에 만났던 변호사는 전투적이고 막 이렇게 금방이라도 총알 들고 나갈 사람 같았거든요.
자, 이 부드러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 생각보다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낫다고요. 찰리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할로윈 데이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니콜, 헨리, 찰리 이렇게 다 같이 보냈을 거잖아요. 찰리는 이번에도 같이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장모님 집에서 다 같이 예전처럼 파티하듯이. 그런데 니콜은 생각이 달라요. 이제 이혼 시작됐고 이제는 따로따로 보내야지 같이 보내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는데 찰리가 아니야 우리 같이 보내자 막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늦은 저녁 헨리를 만난 찰리. 단 둘이서만 무슨 의무감처럼 할로윈 이벤트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다 니콜이 해줬는데 집집마다 배를 눌러서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냥 편의점에서 사탕을 사서 호텔로 돌아오는데 아이는 피곤에 지쳐서 하품만 하죠. 아내가 없는 이런 일상은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아들과도 뭔가 대면하고 그러면서 겨우 기껏 한다는 말이 헨리한테 다음에는 뉴욕으로 가자. 뉴욕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헨리는 그냥 아빠가 와.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서 살고 싶어. 엄마가 여기에서 살아도 된다고 말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니콜은 찰리하고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겨버렸는데 찰리가 막 화가 나서 전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또 싸움이 되죠. 이제까지 어떻게든 싸우는 일 없이 이 일을 끝내려고 감정을 억눌러 오던 니콜은 결국 찰리한테 소리를 막 지릅니다. 너 바람 폈잖아.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 때문에 괜히 죄책감을 느꼈던 니콜이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홧김에 니콜도 일탈을 합니다. 다음날 변호사 둘 그리고 찰리와 니콜 4명이 앉아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변호사들에게는 그냥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 부드러운 변호사는 어떻게 상황을 잘 마무리해서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찰리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니콜이 좋은 쪽으로 다 일이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찰리는 처음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는 변호사들의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번집니다. 찰리는 니콜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 니콜은 찰리가 이렇게 치사하게 굴지도 생각 못했어요. 찰리의 계좌에 사는 돈이 술술 빠져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니콜의 집 대문이 잘 잠기지 않으니까 찰리가 가서 도와주거든요. 그때 니콜이 이렇게 찰리를 보니까 머리가 덥수룩해요. 원래 니콜이 다 머리를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예쁘게 잘라줍니다. 마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찰리는 살짝 기대를 하지만 니콜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찰리를 내보냅니다. 각자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이제 드디어 법정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로 막 싸워요. 이들 부부는 돈 때문에 이혼을 하려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찰리와 니콜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니콜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한 거였고 찰리는 그런 니콜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헨리만 키우면 되는데 둘은 가만히 있는데 변호사들이 미친 듯이 싸웁니다. 누가 보면 변호사 둘이 이혼하는 줄 알겠어요. 그 와중에 이제 둘만 아는 비밀이 낱낱이 법정에 까발려지고요. 니콜은 그래서 찰리가 살고 있는 렌트하우스로 찾아가요. 우리 둘이서 좋게 이야기하자라고 하죠.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슬슬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건 니콜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를 내세워서 싸우는 건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그냥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지만 찰리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변호사 네가 먼저 썼지 내가 먼저 썼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더니 찰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둘이 서로 이야기라는 걸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해요? 말다툼이 또 시작됩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진짜 이야기야? 찰리는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고 말투도 거칠어지고요. 급기야 니콜은 찰리와 그의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당신 말이야, 술저정병엔 니네 아버지랑 너 똑같아. 그러니까 꼭지가 팽 돌아버린 찰리는 니콜에게 그래요.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니콜 엄마 싫어하거든요. 점점 열받기 시작하는 둘은 서로를 막 물어뜯기 시작하고 싸움이 극에 달하자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취약한 부분만 막 찔러대요. 찰리는 니콜의 연기력과 주체성을 깎아내리면서 당신은 내 극단과 내 연출이 없었으면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배우였을 뿐이야 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니콜은 찰리가 과거 극단 직원과 가졌던 외도를 끄집어내고요. 찰리가 완벽한 아빠인 척하지만 사실은 나 속이 텅 빈 유선자야 라고 비난하죠. 니콜은 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자인지 소리칩니다. 결혼 생활 내내 너는 네 예술하고 네 커리어만 중요했지. 내 의견하고 내 취향은 철저히 무시했지. 나는 유령처럼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찰리는 또 억울해요. 나는 뉴욕에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뿐이고 처음에는 니콜 너도 뉴욕 생활 좋아한다고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야?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입힌 두 사람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요. 니콜은 남편한테 너 재수없어 라고 말하자 찰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실벽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벌게져서 소리 질러요. 나는 당신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헨리가 슬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차에 치여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순간 조용해집니다. 찰리는 자신이 한 말의 무게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짓눌려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진 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니콜은 아이처럼 무너져 우는 찰리를 보자 분노를 멈추고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지만 이혼소송이라는 가혹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서로를 또다시 다치게 알고 말아요. 양육권 소송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법원에서 두 사람의 집으로 양육 환경 조사관을 보내요. 아동심리 전문가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점수를 매겨서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날 찰리의 임시 LA 아파트에는 나이 지긋하고 깐깐해 보이는 여성 조사관이 찾아옵니다. 찰리는 무조건 완벽한 아빠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요. 조사관을 소파에 앉혀두고 아들 헨리랑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날따라 뭐가 잘 안 돼요. 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아들은 싫어 재미없어 하고 칭얼거리고 소파에서 들물며 장난치려고 하니까 귀찮아 저리 가 하고 조사관은 그 모습을 뒤에서 안경을 딱 고쳐 쓰면서 아무 말 없이 자꾸 수첩에 뭔가를 적는데 그럴 때마다 심장이 막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거죠. 자, 어색한 공기를 깨버리고 찰리는 요리를 해서 밥을 막 먹자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내가 얼마나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려주는지 보여주려고 냉장고에서 막 이것저것 꺼내요. 그러다가 평소에 연극 소품으로 쓰던 주머니 칼을 꺼내서 헨리한테 관심을 끌려고 헨리한테 보여주면서 묘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 팔뚝을 그어버립니다. 피가 막 철철 흐르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막 소리 지르고 구급상자 찾고 119 부르든 911을 부르든 했을 텐데 찰리는 조사관이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침착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뚝뚝 털어지는 발을 슬쩍 뒤로 감추고요. 조사관이 괜찮냐고 묻고는 조사관도 얼른 집을 떠나버려요. 조사관이 집을 나가자마자 싱크대로 달려가서 휴지로 피를 닦아내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팔을 꼭 감싸쥐고 고통에 겨워서 바닥에 누워버리는 찰리.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점수를 매기는 좋은 아빠요.
찰리의 피범벅 소동이 끝나고 바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니콜의 LA 친정집 풍경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여기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하네요. 니콜과 언니 그리고 엄마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기고 있죠. 가족이 있다는 건 이래서 좋은 건가 봐요. 찰리는 혼자였잖아요. 이 두 장면이 연달아 붙어 있으니까 이게 참 잔인하면서도 현실적이었는데 헨리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빠 앞에서 무심하게 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할머니 집에 가면 훨씬 더 재밌을 뿐인 거잖아요.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은 좁고 낯설고 그치만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굉장히 즐겁고 예전부터 자주 들렀던 곳이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있는 게 훨씬 재미있죠. 찰리는 목숨보다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결국 아내와는 이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안정감과 쾌활함을 느낄 수 있는 니콜의 가족과 헨리가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게 답인 거죠. 이혼은 두 사람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요. 지쳐가요. 뉴욕으로 돌아온 찰리는 극단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진심이 담긴 노래를 부릅니다. 내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내 계획을 망치는 사람, 내 뒤를 밟으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렇게 노래로 니콜을 막 비꼬고 니콜의 변호사도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중반을 넘어서고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하니까 찰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지독하게 찰리의 진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사람. 나를 안아줘. 내 곁에 있어줘. 너무 슬프죠. 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을 흘러서 이혼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찰리는 LA에 있는 장모님 집을 찾아와요. 니콜은 드라마 감독으로서 큰 상을 받아서 온 가족이 파티를 벌이고요. 찰리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기분이 묘해요. 한때는 자기도 당연하게 이 집의 가장 소중한 사위이자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축하 케이크를 들고 멀찍이 서서 그 행복을 바라봐야 되는 이방인이 된 것 같아요. 왠지 모를 낯설고 쓸쓸한 공기가 감돕니다. 그때 집안 벽면을 쓱 보는데 예전에는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찰리와 니콜, 헨리의 행복했던 가족 사진들은 다 내려가고 없어요. 대신 그 자리는 니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들의 사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죠. 찰리는 니콜에게 다가가서 담담하게 자신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 헨리와 더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뉴욕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LA 근처에 있는 대학의 교수직을 수락했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니콜이 새로운 길을 찾아 결단을 내린 찰리를 기뻐하며 뜨겁게 안아줬을 텐데 이제 두 사람 부부가 아니잖아요. 니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걸음 물러선 채 잘됐다. 정말 축하해. 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합니다. 찰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헨리 뭐하고 있나 보는데 헨리가 침대에 엎드려서 뭔가를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그 영화 맨 첫 장면에 나왔던 니콜이 상담사가 그 니콜하고 찰리 보고 서로 편지 써 와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니콜이 이혼 조정 때 차마 읽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찰리의 장점이 적힌 편지입니다. 아직 영어 글자가 서툰 헨리가 단어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가니까 찰리는 아들 곁에 가만히 앉아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가르쳐줍니다. 아빠가 그냥 읽어. 그래서 찰리는 니콜이 썼던 편지를 들고 읽어요. 성가신 상황에서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내 생각만 고집해도 상황에 따라 날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발도 직접 해줘요. 니콜은 모범 시민이에요. 아들이 읽는 걸 도와주던 찰리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니콜의 진짜 진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심정이 쿵 내려앉습니다. 헨리가 단어를 헤매니까 찰리는 편지를 받아서 이제 직접 소리내어 읽어요. 나는 그를 만난 지 2초 만에 사랑에 빠졌어요.
비록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지라도 나는 평생 그를 사랑할 겁니다. 니콜이 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갑자기 찰리는 밀려오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의 눈물을 막 쏟아낼 것 같아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니콜도 붉어진 눈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제 남남이 되어버린 걸요. 마지막 장면에서 차에 잠든 아들을 안고 하는 찰리를 배웅하던 니콜은 찰리의 풀린 운동화끈을 발견하고 조용히 허리를 숙여서 묶어줍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은 끝났고 옛날부터 공유했던 끈끈한 유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죠, 이제. 영화 보는 내내 이 사람 둘은 그냥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어요. 흔히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만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건 정말 착각인 거죠. 찰리의 세계는 너무 거대했고 니콜은 그 세계에 맞춰주려니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세계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세계를 인정하고 그냥 그 과정을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쪽의 희생과 양보만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관계는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찰리가 나쁜 남편이라서 아니면 니콜이 이기적이어서 둘이 헤어진 건 아니니까요. 두 사람 다 각각 보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부모잖아요. 문제는 익숙함에 속아서 상대방의 아주 작은 시그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니콜은 끊임없이 LA에 가고 싶다. 나도 내 직업을 찾고 싶다고 말했지만 찰리는 자기 일에 바빠서 그 목소리를 모두 흘려들었고요. 결혼 생활에서 소통을 멈추고 상대방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찰리가 뉴욕의 술집에서 울부짖듯 불렀던 노래는 진짜 가슴 절절합니다. 이혼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고 그렇게 둘은 남남이 아닌 듯한 남남이 된 거예요. 결혼이란 지독하게 싸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결국엔 나라는 인간을 성장시키고 끝내 상대방의 풀린 운동화끈을 묶어주게 만드는 마음. 그런 게 아닐까요? 영화의 제목이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결혼 이야기인 이유도 이별의 과정마저도 결국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이야기인가? 이 영화 5번, 6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로 듣는 영화, 오늘은 결혼 이야기였습니다.